자, 다들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자, 이제 우리 오늘 2부 특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전도사님이 잠깐 오늘 특강 해주실 강사 집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재웅 집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좋은 대학교다, 그죠? 서강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그냥 교수님도 아니라 명예 교수님이시래. 명예 교수님이시고 우리들 지금 최대 관심사인 교육학 박사입니다. 공부는 왜 하나, 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기에 아주 퍼펙트한 인물인 거 맞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앞으로 이 중고등부 인생에서 가장 이 학창 시절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시절 보낼 때 동기도 얻고 또 의미도 잘 찾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재웅 집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재웅 집사입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현역 교수였는데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지난 8월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명예 교수, 그러니까 명예로운 교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명예 교수로 일을 할 텐데, 대개 정년 퇴직하면 사회적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담 중고등부에서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토록 내가 전공한 학문이 이제 교육학이거든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해왔고 또 서강대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학생들한테 가르쳤었는데 2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을 50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려니까 굉장히 좀 벅차긴 해요. 그래도 그중에 에센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이제 공부는 왜 하는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공부 왜 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 몇 사람? 우리 앞에 여기 누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 돈 벌려고. 또 앞에 우리 학생 공부 왜 해요? 기분 좋으려고. 야, 멋있다. 또 재미가 있어. 와우. 또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잘 살려고. 그렇지.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얘기들이 여기 강의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 일단 엄마 아빠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좀 뭐라 그랬지 좀 아까? 재밌어서. 야,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이 딱 한 명 앉아있네요. 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지금 이름이 뭐죠? 연서. 연서가 한 얘기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해버렸네.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제 들어가는 그림 몇 개 갖고 왔어요. 뭐가 보여요? 오리. 예, 또 토끼도 보여요. 토끼 안 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다 보입니까? 여기가 보면 이게 오리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오리의 주둥아리처럼 보이고 오리의 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좌우를 또 싹 바꿔서 보니까 좀 못생기긴 했지만 토끼가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토끼의 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은 하나잖아 지금, 그죠? 그림은 하나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모습이 포착되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뭐가 보이나요? 여자는 여잔데? 네? 뭐가 보여요? 어떤 여자? 모피 코트 입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쁜 귀부인처럼 보일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가 그렇구나. 그냥 그럼 가까이 가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귀 부인의 턱처럼 보일까요? 여기 눈썹이 있고 코가 있네요, 그죠? 이게 귀고 그렇게 옆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 또 여기를 코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코고 여기가 굳게 담은 입술, 여기 눈처럼 보이면 약간 좀 마귀알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오, 대박, 그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림은 하나지만 내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이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뭐가 보일까요? 조약돌, 수영장 또 예, 그런 게 보이죠. 이제 물결 속에 있는 예쁜 돌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이 화면 속에서 3D 영상의 두 글자를 볼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예, 3D, 그러니까 3차원 영상으로 두 글자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예, 이거 연습하면 볼 수 있는데 매지가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차원 3D 영화 보려면 안경 쓰죠? 3D 안경 쓰면 딱 보일 거야 아마. 근데 그거는 이제 맨눈 가지고 훈련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 화면에 두면 안 되고 이 앞에다가 그러면 이게 딱 당겨서 이 앞에쯤 3차원 영상에 두 글자가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 있을까? 이게 연습하면 되긴 되는데. 한글입니다. 한글 두 글자. 나는 금방 봐요. 여러 번 훈련해가지고. 딱 보면은 딱 보이거든. 3차원이어야 돼. 3D. 예, 이것만 하다 시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서강대학교 할 때 서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3차원 영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근데 나는 보지만 여러분은 못 보잖아, 그지? 이게 재밌는 거야. 똑같은 뭐 사진 그림인 것 같은데 누구는 이 속에서 3차원 영상의 글자를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어떤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관점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관점. 이제 공부한다는 게 아까 재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장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얘기는 다 알죠? 우리 학생들 설교 시간에 들었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장님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기적을 베푸는 예수가 자기 마을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예수 앞에 딱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질문을 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장님의 가장 강력한 소망은 단 하나죠. 눈을 뜨고 싶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태어날 땐 장님이었는데 이런 기적을 어떻게 만나서 눈 뜬 사람이 있을까요? 이 중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네. 잘 안 보이는 사람분이시지만 그래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눈을 갖고 태어나서 불편함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가끔 연습도 하죠. 왜? 안대 끼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 거. 이게 사실 불편해요.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근데 어쨌든 바디메오는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이게 공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요. 뒤에 나와.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두 번째 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여기서부터. 자, 시작. 되게 멋있죠, 말이. 그죠? 자, 있는 대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저기 바깥에, 그러니까 영어로 out there, 저기 바깥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세계라는 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앞에 우리 연습했잖아, 그죠? 관점이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대로 본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멋있게 표현한 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예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온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 시를 내가 갖고 왔거든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저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랑또랑하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되게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시를 쓴 게 6.25 동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954년도쯤에 썼는데 그 당시에 김춘수 시인은 오늘날의 통영지방 저 남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게 국어 교사였는데 이제 남들이 다 퇴근하고 난 교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저 창가에 꽃병에 꽃이 꽂혀 있었는데 그 꽃이 시인에게 말 걸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나?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김춘수 시인. 그러면서 써내려간 시라고 그래요. 여기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창가에 어떤 그냥 몸짓이 시커먼 어떤 그냥 몸짓이 있다가 변신해가지고 이쁜 꽃으로 탁 변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꽃은 있었잖아. 근데 꽃을 꽃으로 보는 관점이 없을 때는 그냥 몸짓이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체야.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니까 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진짜 바뀐 건 저 대상 세계가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관점이 바뀌니까 몸짓이 꽃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꽃이다. 참 의미 있는 존재들이다. 그걸 알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 마지막 문장 여기 관점은 세계를 낳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존재죠. 그런 것처럼 관점이 오히려 세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보기 전에는 그 세계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몸짓이야. 그냥 시커먼 거야. 그러나 내가 의미 있게 봐줄 때, 의미 있게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의미 있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세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때 써먹을 땐 사실은 김재훈 교수를 인용해야 돼. 이 관점은 세계를 낳는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야. 이건 내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인용을 해야 돼. 김재훈 교수가 말하기를 관점이 세계를 낳는 어머니라고 하더라. 자,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꽃이란 시를 통해서 우리는 관점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안 가봤어요? 석굴암이잖아. 석굴암.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경주에. 아직 여기 안 가본 사람 손들어. 오, 놀라운 일이네. 아직 경주를 못 가봤군요. 나는 한 3번, 4번 가본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처음 갔을 때 봤고, 그때는 이제 앞에 유리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리를 탁 막아놔가지고 들어가서 못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들어가서 다 만져보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가족 여행은 경주 갔을 때 가보기도 하고 또 학회가 경주에 있을 때 뭐 끝나고 잠깐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이 석굴암을 내가 여러분에게 왜 보여줄까? 이거는 유네스코의 그 문화재로도 등록이 돼 있는 귀한 보물이기도 해요. 얼마큼 소중한 문화재냐 하면 여러분들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혹시? 강호동이 진행하는 무릎팍도사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유홍준 교수란 분이 나왔어요.
문화재 청장도 했던 유홍준 교수가 이제 문화재 전문가거든요. 그분을 놓고 이제 강호동이 질문하더라고. 교수님께서는 문화재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문화재 중에 딱 한 가지만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뭘 보존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석굴암이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석굴암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사실 유홍준 교수가 쓴 책이 있거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의 일부를 스캐닝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경주에 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제 답사템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경주는 볼 게 많고 또 설명할 게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석굴암에 대해서 한 3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 내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나는 석굴암 앞에 설 때마다 땡땡을 느낀다. 2글자. 나는 석굴암 앞에 설 때마다 땡땡을 느낀다. 뭘 느낀다고 썼을까요? 감동.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근데 감동도 더 진한 감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아니 그것도 아니고 희열 비슷한 거야. 근데 지읒하고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나는 석굴암 앞에 설 때마다 지읒 이응을 느낀다. 그것도 아니고 자유 비슷한데 아니고 예 정답 박수. 이야 이게 전율을 느낀다고 쓰고 있어요. 혹시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전율 느꼈어요? 진짜? 어떤 점에서 전율을 느꼈을까? 한번 좀 나눠볼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그렇죠? 이게 신라 시대 때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유홍준 교수의 그 글을 보면 전율, 이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적인 어떤 그 체험이 전율이잖아요. 전율을 느낀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전율을 사실 체험 못했거든요. 여러 번 갔어도 그냥 생각보다 멋있다, 생각보다 크네,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 안에 신라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큼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 이런 것도 들어있고 파이 개념이 들어있어요. 파이 3.14 어쩌저쩌 원주율 있죠. 원주율 그 개념도 여기 들어있고 뭐 등등. 이 당시에 수학과 과학 지식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신라 시대 때. 그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쪼아댔던 어떤 석공의 어떤 그 놀라운 예술적 감각, 뭐 종교심,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느끼니까 전율이 오더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율을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전율을 체험하지 못할까?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석굴암이지만 석굴암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유홍준 교수는 수준이 높고 고상한 반면에 나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빈약한 거야. 볼 수 있는 관점이 약해. 조잡해. 그러니까 이것의 위대함이 그렇게 유홍준 교수만큼 강력하게 체험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뉴턴의 사과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 중력 좋습니다. 맞아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를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그래요.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중력은 이제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니까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여기 써 있는 대로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사과하고 다 질량이 있는 물체니까 서로 잡아다니는 거야. 힘겨루기를 하는데 지구의 힘이 워낙 세니까 사과가 낑낑대고 잡아다니려고 해봐야 뚝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힘이 워낙 세니까 날개 없는 것은 다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있죠. 뉴턴이 산책할 때 이게 한 200 몇십 년 전이거든요. 영국의 한 공원을 지나갈 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사과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모든 사과나무에서 사과들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턴이 지나갈 때 역사적으로 처음 툭 떨어져서 뉴턴이 그것을 보고 얘가 왜 떨어졌지? 라고 봤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럴 리가 없죠. 지구상에 사과나무가 생긴 이래 사과나무에서 사과는 끊임없이 툭툭툭 떨어져 왔겠죠. 자, 그런데 뉴턴보다 먼저 살았던 인류의 조상들은 어느 누구도 사과 떨어지는 현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질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사과 떨어지면 가서 씻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학적 관점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 사과하고 지구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구나. 그 현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지구가 워낙 힘이 세니까 떨어졌구나. 다시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만 오늘날도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핸드폰 팍팍하는 오늘날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과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과 떨어지는 현상 앞에서 그는 상림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사과 아무리 떨어져도 보이질 않아요. 사과 떨어지는 현상 앞에서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이 있어야 어떤 대상 세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많은 사람들이 배낭 메고 여행을 다녀요. 특히 유럽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유럽 가면 교과서에서만 보던 수없이 많은 문화재들, 미술작품들을 직접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문화재, 예술작품을 뒤에 탁 놓고 인증샷 탁 하고 포만감에 젖어서 돌아오기 일쑤예요. 그렇죠? 대체로.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나 예술작품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위대한가를 알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이 체험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MRI 또는 CT 촬영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형광판에 보여주죠. 본 적 있어요 혹시? 아직 뭐 그런 데까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그 무슨 뜻인지 보여요 그게? 그냥 까맣고 하얗고 막 얼룩덜룩 하잖아. 시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의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촬영 결과 엑스레이니 CT 촬영한 게 뭔지 몰라요. 안 보인다고. 그러나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라도 오랫동안 그쪽에 일한 분들은 이렇게 쭉 보면서 읽을 줄 안다. 여기가 막혔다. 여기를 빨리 뚫어야 되겠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력 좋다고 보는 세상이 아니라 관점이 있어야 보이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음악 좋아하는 여기 학생들인지 모르겠는데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저리저리 막 그냥 감동에 절어서 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클래식 음악 나오면 채널 돌려요? 아니면 우리의 국악 판소리 흥에 겨워서 같이 즐길 수 있나요? 아니면 국악만 나오면 아유 시끄러워 그냥 그러면서 채널 돌리나요? 인정하는. 근데 누구는 그런 그림 앞에서 전율을 체험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말 유럽의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면서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 압도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인증샷 나 여기 갔다 왔어 탁 찍고 포만감에 젖어서 돌아온단 말이죠. 수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 오 멋쟁이. 수학의 아름다움 우리한테 잠깐 나눠줄 수 있을까요? 수학이 어떤 점이 아름답습니까? 와우 박수 박수. 이야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예 수학이라는 게 기가 막힌 세계예요. 그것이 논리학의 세계든 기하학의 세계든 삼각함수든 미분적분이든 시력 좋다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펼쳐지는 완벽한 아름다움. 누구는 이걸 체험하고 보는 거야.
근데 누구는 수포자. 수포자가 들어봤죠? 수포자. 수학 포기한 사람. 수학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는커녕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한다니까. 수학을 암기해가지고 풀어내고 하는 학생이 수학의 아름다움이 체험될까요? 체험될 리가 없습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수학의 세계는 정말 찬란한 세계예요. 완벽한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의 세계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물리학이나 화학의 오묘한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체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그 규칙,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오는 환희, 기쁨, 이런 걸 체험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풀고 끝? 그러고 있을까? 관점이 있어야 보이는 세계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좀 체험했을 것 같아, 그치? 밤새도록 그냥 소설 읽으면서 펑펑 울어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시를 읽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역사학. 역사도 많은 학생들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죠? 연대기 다 외우고 역사적 사실 다 외워서 시험 볼 때 뱉어내고 끝.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가르치지?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인류가 살아온 흔적, 역사적 그게 인류가 살아온 흔적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정말 멋진 학문이거든요. 역사학을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암기 과목으로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사실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심지어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배웠던 얘기들은 그 교과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교과서란 요약 정리해서 외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교과서였지, 이 교과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 그것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역사든 사회든 물리든 화학이든 음악이든 컴퓨터든 모든 과목, 이 대상으로 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관점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잘 보이나 더 멋있나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었단 말이지, 교과서가 사실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교육학자인 내가 볼 때는 그게 슬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시험 보고 뱉어내고 끝이에요.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돼. 그 이후에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되고 그저 시험 보고 나면 몇 점, 몇 등 이걸로 끝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건 그게 아니다. 아까 재밌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시험 봐가지고 몇 점 맞는 거에 대상으로만 해온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억지로 참겨 견뎌야 하는 시간이야, 공부가. 근데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 정말 신나게 하잖아, 컴퓨터 게임 할 때는. 시간 갈 줄 모르고. 공부도 그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오늘 해주고 싶어요. 자, 사실 관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거 자체로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대상 세계에 대해서 관점을 갖게 되면 마치 그건 눈에 맞는 안경 쓰는 거 비슷해요. 여기 안경 쓴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안경 쓰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랐죠. 또렷하게 보이잖아.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아니면 생소한 지역 여행할 때 지도를 갖는 것과 비슷해요. 지도 없이 어떤 처음 가는 지역 여행하려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지도를 딱 갖고 있으면 자유함이 있죠, 말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던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이게. 아까 바디메오가 장님이었다가 눈을 떴을 때 그 환희.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거는 요것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야 돼, 공부할 때는.
그런 체험을 못하고 그냥 암기해서 시험 보고 뱉어내고 끝 그러면 이러한 공부의 즐거움, 재미를 느낄 수가 없겠죠. 이게 자유가 생긴다. 아까 이제 자유란 얘기했는데 관점을 갖게 되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써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 그건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거만큼 대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범위 바깥은 암흑 세계예요. 깜깜한 거야. 자유함이 없어요. 답답한 세계야. 그러니까 내가 개척해 나가고 볼 수 있는 세계만큼 그 안에서만 나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학문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만물의 규칙, 질서, 비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드러냈어요. 많이 밝혀냈어요. 그러나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가 더 넓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계가 더 넓다고 봐야 돼. 이제 그런 점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많이 똑똑해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세계를 많이 드러내긴 했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가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의 재미는 거기 있는 거죠. 아직 모르던 세계를 하나씩 들어가서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내 관점과 체험이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많은 학생들은 이 지겨운 공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대학만 가봐라. 아마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쩌면 엄마 아빠도. 야 대학만 가. 대학만 가면 그냥 마음껏 놀 수 있어. 지금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참고 해. 되게 그런 얘기 한다고. 이게 속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물어봐. 대학생들 물어보면 마음 편하게 놀까? 또 취업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놀 수 있으니까 지금 하기 싫지만 억지로 공부해. 이 말에 어떻게 보면 뭐 속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하기 싫지만 노는 거 그냥 참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공부해야지. 공부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관점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지. 관점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몸짓이 꽃으로 변하는 체험입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이었다가 눈을 뜨는 체험이에요. 그런 게 관점을 갖게 되면 보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길까? 혹시 면벽수도 10년 하면 생길까? 면벽수도. 이거 이제 수도자들이 옛날에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마주보고 1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면 뭐 그중에 어떤 사람은 득도 하고 내려와요. 하산한다고. 난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깨달았어. 그러면서 이제 하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은 나나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또 염화시 중에 미소란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까? 혹시 염화시 중에 미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염화시 중에 미소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하루는 이제 설법을 하는데 꽃을 한 송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꽃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고 싶었죠. 아마 연꽃이었을 것 같아. 꽃을 한 송이 딱 들고 왔는데 저 뒤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미소를 짓고 그냥 알아차버린 거야. 오늘은 우리 사부님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려버리고 미소를 지었다 하는 데서 나온 게 염화시 중의 미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적이 이 방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1시간 동안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딱 앉아서 미소를 탁 짓고 알았죠? 오늘 할 얘기 끝.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염화시 중의 미소란 기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생기는가? 공부를 통해서 생긴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에서 공부는 관점과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교과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면 재밌어요. 다시 말하면 외워야 할 대상으로 교과서 학습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대상 세계. 여러분들이 하는 수학이면 수학,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그 대상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나, 더 설명이 잘 되나, 더 아름다운가, 이걸 놓고 쌓아왔던 그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뭐 배웠던 누구누구의 법칙, 뭐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럼 그것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전에 몰랐던 걸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이야 이거였구나라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혹시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의 그 부력의 법칙 발견하면서 목욕탕에서 유레카 하면서 뛰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유레카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법칙, 그 이론을 발견했던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이전에 몰랐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유레카야. 그게 유레카. 그 기쁨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야 이제는. 그 체험이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교육학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씨름하고 그냥 뭐 죽으라고 이제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공부하는데 관점의 전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걸 공부했다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공부한 거 아니야 그건. 진짜 공부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대상 세계를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관점이 바뀌는 거야. 그럴 때 오는 즐거움과 기쁨. 이걸 체험해야 비로소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을 새롭게 갖게 되는 날은 정말 도서관에서 집에 오는 길이든 학원에서 집에 오는 길이든 정말 지적인 포만감에 젖어서 기분 좋게 홀홀 날면서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생기지 않은 채로 그냥 죽으라고 외우기만 했는데 아무 내게 관점이 변화가 없었다? 그럼 골치만 아픈 거지. 골만 아파.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것과 교육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가방끈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런 관점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 몇 등 하고 이런 체험하고 어떤 대상 세계에 대해서 관점을 갖는지라고는 전혀 다른 체험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학교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새롭게 갖는 것이 기쁜 사람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끝나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지금 한영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세가 높은데도 지금도 공부하세요. 미술 좋아서 미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극조 연극하고. 왜냐하면 새롭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나도 이제 정년 퇴직해서 공부 안 해도 되지만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죄의식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그러니까 책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기쁨이 난 좋은 거야.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는 집사님처럼 공부하는 게 직업이 되기도 하는 거야. 나는 학생 때부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국어 중에 문학 쪽보다 난 어학 쪽이 좋았어요. 얼마나 한글이 아름다운지 나는 고등학교 때 정말 한글 사랑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한글이 가나다라 기억년 디귿부터 아야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글자가 되잖아요.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글로 흘러가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그걸 보고 나는 한글학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한글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글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과학성과 그 절묘함이. 그래서 한글에 미쳐 살았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난 대학교 가면 국어를 전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어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 내가. 국어 선생이 되려고. 근데 1학년 때 교양 국어 시간에 국어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가 아니라는 거야. 또 언어학개론 시간에 공부해 보니까 그냥 one of them이야 그냥. 세계 수없이 많은 언어 중에 한글도 하나야 그냥. 그렇게 이제 교수들한테 수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과학적이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one of them이라니. 그냥 영어의 알파벳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다 비슷하다는 거야. 언어 일반으로.
그때 실현당했어. 내가 실현. 내가 사랑하는 한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체험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때 한글 버렸어. 내가. 한글 이별했어. 아마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한글 공부했으면 아마 한글학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버렸어.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한글과 결별하고 2학년 때 전공을 교육학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교육학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도 재밌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마 국어도 그렇게 재밌었을 거야. 계속 했으면. 그러나 교육도 재밌더라고. 그래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공부는 왜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활동들은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재적 가치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외재적 가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재, 바깥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가치고 내재적 가치는 안에 붙박혀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외재적 가치부터 해볼게. 공부의 외재적 가치, 이건 다 아는 거야. 아까 여기 몇몇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고 칭찬 듣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또 더 좋은 결혼하고 궁극적으로 출세하고 이럴 때 써먹으려고 공부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출세한 사람 많아요.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공부가 주는 이런 유익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은 또 크리스천들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좋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외재적 가치야. 공부가 주는 가치 중에 공부라고 하는 활동의 결과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들이야. 그걸 따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하기 싫지만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의제적 가치입니다. 이건 국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사회적으로도 이 교육이라는 것을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써요. 경제 발전, 정치 발전, 사회 문화 발전의 수단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교육에 투자하고 막 이제 몰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마라톤, 낚시, 등산 뭐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등산 좀 해본 사람? 등산 왜 했어요? 아빠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근데 좋았어요? 예. 처음에는 뭐 하기 싫지만 누가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등산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해요.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등산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등산 왜 하냐고 질문하면 대개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건강. 등산하면 건강해져요. 정말 건강해집니다. 웬만한 잡병은 다 고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장병, 소화 안 되는 사람 있을까? 두통? 등산하면 다 고쳐요. 정말 100% 고칩니다. 등산은 치유의 힘이 있어요. 다 고칩니다. 웬만한 병은, 등산은. 근데 그거는 등산이 주는 어떤 활동으로 보면 외재적 가치일까 내재적 가치일까? 건강은 외재적 가치죠. 등산이라는 활동의 결과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잖아. 외재적 가치입니다. 등산하면 또 친교가 돼. 친한 사람끼리 등산하면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 기분 좋아요. 그것도. 근데 실제로 등산 자체의 내재적 가치는 뭐냐? 요걸 알아야지. 등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등산이라는 활동에 붙박혀 있는 가치. 딴 데선 체험이 안 되고 등산에서만 체험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는. 산에 첫 발을 딱 디디면서 지나갈 때부터 땅에서 오는 기운, 그걸 지기 그래. 땅 지자 써 지기. 땅의 기운을 막 몸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고 두 발짝 세 발짝 하면서 나무에서 오는 기운을 체험하고 나무와 교감하고 특히 한 3월 요쯤 되면 겨우 내내 얼었던 그 땅들이 녹고 나무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나무 뿌리 저 밑에서부터 수액을 끌어올리잖아. 그 수액을 끌어올리는 소리에 막 시끄럽고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 바람결에 흔들린 나뭇잎 소리.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과의 교감입니다. 등산이 주는 내재적 가치는 산과 만나는 체험이에요. 다른 데서 체험이 안 돼. 이거는 해봐야만 알아. 산과 만나는 체험, 산과 교감하는, 그게 등산이 주는 내재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게 좋으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야. 산이 나를 불러 만나기 위해서. 공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공부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교육열이 제일 높은데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교육열이 높은데 그 교육열의 실체, 그게 뭘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출세 욕구의 변형이에요.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를 죽어라고 하라는 거야. 그게 열정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입니다. 정말 공부가 주는 내재적 가치, 그 기쁨, 즐거움, 안 보이던 세계가 보는 즐거움, 관점을 갖게 되는 데서 오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열정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시켜야 돼. 사교육의 열풍도 마찬가지고. 왜 공부하는가? 다 이런 외재적 가치 때문에 그래. 극단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공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블랙박스에 숨겨져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안 물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고 왔니? 안 보이던 거 뭐 새롭게 본 거 있니? 이런 건 아무도 질문 안 해. 결과적으로 몇 등 했니? 몇 등급이야? 어느 학교 갔어? 이것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감과 이런 것들은 그냥 성적과 함께 블랙박스에 있던 거 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거죠. 공부가 주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아까 등산이 주는 가치 중에 뭐 친교하고 건강한 것도 있지만 등산이 주는 고유한 가치, 딴 데서 맛볼 수 없는 가치는 산과의 만남이다. 산과의 교감이다. 그런 것처럼 공부가 주는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붙박혀 있는 가치. 딴 데선 체험이 안 돼. 이건 공부해봐야만 느끼는 가치가 있다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계에 대해서 눈 뜨는 거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 그것이 언어든, 그렇죠? 언어든 수학이든 물리학의 대상세계든 생물학의 대상세계든 천치만물이든 우리들이 모여 사는 사회든 심지어 나 자신, 나의 모습이든 나의 심리 상태든 예술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찬란한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모든 교과목을 다시 보라고.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기 시작할 거야. 아,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행복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쁨이 있다. 근데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사건이다. 한 번 어떤 관점으로 대상세계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관점을 갖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관점 수정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관점이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리차드 박의 갈매기의 꿈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사람? 2명, 3명. 요즘은 안 읽혀요? 우리 때는 그게 필독서였는데. 영화도 있죠. 맞아,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 영화도 지금 이게 만든 지가 벌써 50년 돼가지고 카피라이트이 끝났어. 무지무지하게 싸. 1,000원, 2,000원이면 그냥 CD 살 수 있거든요. 집에서 한번 봐도 좋아요. 갈매기의 꿈 영화 봐도 좋고, 소설도 얇아요. 무척 얇아. 한 3, 40분,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 꼭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조나단은 너무 특이한 갈매기야. 다른 갈매기들은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멋있게 나오지.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찍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물고기 더 잡아먹을까 놓고 그냥 치열하게 싸워요. 갈매기들이. 심지어 누가 물고 있는 물고기 물고 있으면 쫓아가서 그걸 뺏어 먹기도 하고 막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현장 속에 조나단은 한 발씩 떨어져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쟤네들 왜 저러지? 그러면서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 먹는 것보다는 나는 게 재밌는 거야. 날기가 재밌어. 그래가지고 혼자 날기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결국은 이 조나단은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 너는 우리하고 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니? 그러면서 추방당해요. 그 추방당한 조나단이 외롭게 구도의 길을 떠나요. 정말 처량하게 정말 외로운 길을 떠나는데 다행히도 이 조나단은 자기보다 먼저 이미 날기의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갈매기 공동체를 만나요. 정말 축복이지. 거기에서 자기보다 훨씬 멋있게 나르는 갈매기들한테 배워요. 옛날 자기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1등이었지만 거기 가니까 꼴등이야. 다 멋있게 나르는 거야. 거기서 멋진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배워서 이 조나단도 최고의 품위까지 올라갑니다. 시속 뭐 몇 마일 이 정도가 아니라 순간 이동 기법을 터득해. 순간 이동은 이제 소설이니까 그러겠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딱 어디를 가야 되겠다 딱 먹으면 딱 거기 가 있어 벌써. 뭐 그런 기술까지 이제 습득을 해. 그런데 이 소설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냐면 거기에서 만약에 소설이 끝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갈매기로서 올라갈 때까지 최고로 올라갔어. 이때 누구 생각이 날까? 부모도 생각나고 자기 공동체에 있는 많은 갈매기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얘네들은 갈매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잖아. 그게 안타까워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가면 환영받지 못할 거 뻔히 알아. 근데 가요. 가서 몇몇 갈매기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때 정말 나한테 전율을 체험했던 사례가 여기 나와. 장애 갈매기 커크 메이나드. 얘가 나를 울렸어. 많은 갈매기들 중에 장애 갈매기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날개죽이 다쳐가지고 툭툭툭툭 그냥 갈매기로서 날질 못하는 거야. 안타깝지. 근데 이 커크가 조나단한테 묻습니다. 조나단, 나도 날 수 있을까? 나도 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변에 수근수근대요. 쟤 병신이에요. 쟤는 한 번도 날르지 못했어요. 땅에 붙어 다는 애 막 수근수근 되는데 조나단이 힘을 실어줍니다. Why not? You can fly. 너 날 수 있어. 날아봐. 그 말 한마디에 커크미나드가 땅바닥을 툭 치고 쫙 날아가요. 그러면서 영화에 보면 I can fly 하면서 그냥 이 커크메이나드의 화면이 클로즈업되고 확 차고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이 그냥 쫙 깔아지는데 나는 그때 전율이 쫙 오더라고. 와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가 조금 모자란 학생도 있을 것 같아. 이 공부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에요. 공부의 즐거움과 기쁨, 이 행복을 잘하는 그런 체험, 그게 공부의 기쁨이에요. 그런 체험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높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외워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바꿔보세요. 관점을.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봐. 혹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 중학교부터 다시 하나씩.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것처럼. 그러면 조금씩 극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는 공부가 돼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견디는 공부가 되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치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공부가 주는 외제적 가치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출세도 해야지. 승진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공부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공부의 내재적 가치. 이것도 좀 만끽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마라톤 같은 거야. 끊임없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 공부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않을까. 공부하다 보면 공부 생각보다 재밌네. 그러면 여기 집사님처럼 공부하는 게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박사하고 교수하고 할 수도 있어. 공부 자체가 재밌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다 보면 박사까지 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교수도 돼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부의 즐거움은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혹시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지만 오늘 집사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